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눈이 눈만큼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어딘가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오는 날만 되면 솔직히 숨이 막혀요. 세라가 그 말을 꺼낸 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도유는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씹으면서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 직후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얼굴로요. 정희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남편 김기철이 살던 동네와 버스로 2정거장 차이였으니 그 도시 바깥으로 삶이 뻗어나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살림이 곧 전부였고 도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희가 뭔가를 잘했다고 해서 잘했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었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아침을 차렸습니다. 뭔가를 잘 해냈다는 말은 그때도 듣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정희의 기준에서는요. 서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늦지 않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라를 데려왔을 때도 정희는 반겼습니다. 눈매가 뚜렷하고 말이 또렷하고 자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사소한 데서였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세라가 꼭 한 번씩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얼마나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정을 확인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3번, 4번이 되자 정희는 그 질문이 놓인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도윤이 잠깐 화장실에 간 틈 둘이서만 마주치는 순간마다 어김없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계실 거예요? 언제 나갈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눈치껏 분위기를 맞추고 기분 나쁜 말은 좋게 해석하고 괜찮은 척하고 돌아서는 것.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 말을 들은 뒤로는 달랐습니다. 숨이 막혀요. 그 말이 귓속에서 자꾸 되풀이됐습니다. 세라는 지금도 웃고 있었고 도유는 밥을 다 먹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정희만 혼자 그 문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숨을 막히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들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됐다는 것을. 정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잘 봐야겠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자꾸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세라의 웃는 얼굴 뒤에 있던 그 차가운 눈.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딱히 무례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할 수 있다고, 쇼핑몰 일이 바쁜가 보다고. 정희는 늘 그런 식으로 불편한 걸 정리해 왔습니다. 계기는 자꾸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나간 사이 정희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 도윤의 휴대폰이 화면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고 화면이 켜져 있었고
정희의 눈이 거기에 닿았습니다. 카카오톡 미리 보기였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좀 덜 오시게 할 방법 없을까?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심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흐릿하게 느꼈던 것들이 그 짧은 2줄 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덜 오시게 할 방법, 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들 집에 오는 것 자체가요. 도윤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얼굴로요. 도윤은 편의점 봉투를 내려놓으며 별일 없냐고 물었고 정희는 그래, 별일 없어라고 했습니다. 세라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윤 옆에 자연스럽게 붙어 앉더니 정희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부부끼리도 부모님이랑 거리 두는 게 트렌드래요.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아는 듯 혹은 그냥 듣고 흘리는 듯한 얼굴로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펴졌다 했지만 그건 아무도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 3주 뒤였습니다. 도윤 생일이라 정희가 미역국을 끓여서 갔습니다. 현관에서 세라가 맞이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짧게 어서 오세요 하고는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옮겨 담는데 세라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오늘 저녁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하죠. 아들 생일에 오는 게 민폐가 됐습니다. 정희는 미안하다. 다음엔 먼저 연락할게라고 했습니다. 세라는 그 말에 대꾸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둘 사이에서 오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척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정희가 에어컨 필터를 갈아드리겠다고 들렀는데 세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정희가 안방 에어컨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미팅 준비해야 해서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응, 금방 할게라고 했습니다. 손을 뻗어 필터 덮개를 여는데 등 뒤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세라가 방문 옆 선반에 노트북을 3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힘으로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라는 다시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리고 필터를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바다 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버스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도윤한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라고 하지? 며느리가 노트북을 3개 내려놨어? 눈빛이 이상해. 말로 꺼내면 자기가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예민한 시어머니, 며느리를 미워하는 어머니, 도윤이 그렇게 볼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걸 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려고요.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세라였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라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깐 멈췄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생신이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준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도윤이도 좋다고 해서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들었던 그 차갑고 짧은 말들과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과 그래도 혹시 달라진 건 아닐까 하는 바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이겼습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참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차려입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세라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넓고 밝은 웃음, 보기 드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도윤아, 어머니 오셨어. 거실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작은 화병에 꽂힌 흰 국화 2줄기, 식탁은 반듯하게 차려져 있었고 그릇들이 가지런했습니다. 도윤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다 같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게끔 연출된 장면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라가 냄비를 저으면서 도윤과 작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해 보였습니다. 정희만 혼자 그 장면에서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국, 정성이 들어간 상이었습니다. 세라가 하나씩 놓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들었다고, 미리 찾아봤다고. 도윤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희가 수저를 들려는 순간 코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냄새였습니다. 갈비찜에서 났습니다. 고기 냄새 뒤에 섞인 다른 무언가. 딱 꼬집을 수 없는, 그런데 분명히 있는 냄새였습니다. 한약재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한 번 더 맡아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라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세라가 정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정희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네. 미안하다. 도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아까처럼 넓고 밝은 웃음으로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럼 국이라도 조금 드세요. 국그릇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희는 그 그릇을 받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도윤이 잠깐 화장실에 간 뒤였습니다. 세라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낮은 목소리로. 어머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돼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진짜 노력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항상 뭔가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음식도 안 드시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억울함이 실렸고 눈가가 살짝 붉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냄새가 이상했다고? 눈빛이 이상했다고? 말로 꺼내는 순간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세라는 도윤을 보자마자 표정을 걷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밥을 떴습니다. 도윤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지 정희를 봤습니다. 엄마, 왜? 밥 안 먹어? 응. 속이 좀 안 좋아서.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식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자신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발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아까 그 냄새가 계속 코에 남아 있었습니다. 착각인지도 몰랐습니다. 예민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를 지켜보던 그 눈은 분명히 봤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한테도 누구한테도 냄새가 이상했다고 말하면 도윤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눈썹을 살짝 모으면서 당황한 얼굴로. 그러면서도 세라 쪽을 먼저 볼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걸으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겨우 한 정거장을 남겨두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좀 쉬면 된다고 생각하며 벤치에 앉았는데 명치 아래부터 뭔가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그냥 119를 눌렀습니다. 아들을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병원에서 눈을 뜬 건 새벽이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젊은 남자였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복통과 구역질 외에 신경계 반응이 있어서요. 위 내용물을 검사해봤는데 음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는 저희가 단정 짓긴 어렵지만 드신 음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 기억하세요? 정희는 천장을 봤습니다.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해줬어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도착한 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세라도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도윤은 바로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고 세라는 문 쪽에 섰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자리였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119를 혼자 불러? 정희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도윤이 의사를 찾아 나갔습니다. 병실에 정희와 세라만 남았습니다. 세라는 창가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샀을 법한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또 그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라를 봤습니다. 오래, 똑바로, 평생 눈치를 봤습니다. 평생 말을 삼켰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병실에 꽃을 들고 와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면서요. 입이 열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였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 웃음이 이번엔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웃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뭔가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이 올 때마다 저는 손님이 됐거든요. 제 집에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흥분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는 것처럼 아주 또렷했습니다. 처음부터 떠나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정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아래에는 표현할 수도 없는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세라가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생각. 아니면 알면서 외면했거나 도윤이 돌아왔을 때 세라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정희는 링거 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음식 때문이래? 도윤이 세라를 봤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거래. 검사 더 해봐야 한다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정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이 병실에서 자기 어머니가 링거를 꽂고 누워 있는데도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했다가는 자기가 미친 사람이 됩니다. 세라는 부정할 것이고 도유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볼 것입니다. 그게 세라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당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은 채 링거 바늘이 박힌 팔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도윤에게 말한 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가. 세라는 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가고 두 사람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 옆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도윤아, 세라가 음식에 뭔가 넣었어. 도윤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희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세라한테 직접 들었어. 맞다고 했어. 3초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오래 알고 싶지 않은 쪽을 선택해왔는지를 느꼈습니다. 엄마, 그게 확실해? 확실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온 날 아직도 확실하냐고요. 응, 확실해. 정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세라에게 직접 물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윤한테 들었습니다. 세라는 처음엔 부정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와전됐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도윤이 병원 진단서를 꺼냈을 때 세라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차분해졌다고, 그리고 말했답니다. 왜 계속 우리 삶에 들어오세요? 경계 하나 그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도윤이 전해준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라가 인정했는지 아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야 할 말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원망도 다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서에는 도윤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정희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혼자 결정했습니다. 진단서와 병원 기록이 증거가 됐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합의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드라마처럼 울고불고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날짜가 잡히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세라는 끝까지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희를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으로요. 정희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온 날 정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도윤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많이 맡겼다.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정희는 찌개를 저으면서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몰랐잖아.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보려 한 거야. 정희는 불을 줄였습니다. 잠깐 그 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오래된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밥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뒤 정희는 오래간만에 혼자 바다에 갔습니다. 인천 앞바다. 겨울이 다 지나고 봄 초입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방파제 끝에 앉아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되짚어 봤습니다.
눈치를 보고 말을 삼키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내가 더 넓게 봐야 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정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세라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는 이유가 되면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야 할 것을 67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파도가 방파제를 한번 쳤다가 물러났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바다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